오는 2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가격리 면제 신청 건수도 급증해 승인 기간이 지연되는 일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조달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들은 연방 중소기업청 인증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큰 혜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소수계를 우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2달 동안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뉴섬 주지사의 소환 가능성이 낮다는 예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졌고 모금한 선거 자금이 소환을 저지하기에는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력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 독립시스템 운영국은 절전을 당부하는 플렉스 얼러트를 또다시 발령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는 전력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속되는 폭염의 전력 사용량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21일은 추석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가격리 면제 신청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승인되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자가격리 면제 승인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1일 추석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려는 한인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달 하루 평균 260건 정도였던 신청 건수가 이번 달부터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가 갑자기 몰리면서 격리 면제서를 발급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기존 3일에서 5일로 늘었습니다. 저희가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발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웬만큼 준수가 되어 왔는데 최근 너무 이제 신청이 폭주해서 최장 5일까지도 지금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사관은 출국일이 많이 남은 신청자는 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을 늦춰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출국일이 15일 이내인 신청자만 신청 대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출국일이 많이 남은 신청자의 신청서는 무조건 반려 조치하고 있습니다. 항공권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거나 그 이상으로 남아있고 이런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신청해 주시고 특히 이제 중복 신청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복 신청하시게 되면 역시나 또 그것 자체로 또 적체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 번만 신청해 주시기를 저희가 또 바라겠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소 5일 이상 소요되는 만큼 여유를 갖고 신청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시행된 지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12,000건의 격리 면제서를 발급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LA 시내 공공장소에서는 노숙을 할 수가 없다는 시 조례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정부는 당장 철거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노숙자 텐트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용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행에 돌입한 LA시 노숙금지 조례. 학교 주변과 공원, 그리고 보행자 인도 등에서 텐트 설치와 야외 노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정부의 철거 예고에도 텐트 밀집 지역의 노숙자 수는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최근 LA 한인회와 노숙자 기관이 함께 실시한 조사에서도 텐트 숫자가 증가하는 등 정착형 노숙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시정부의 강제 철거가 실시될 경우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인타운의 대부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노숙자들은 라티노, 백인, 흑인들이에요. 한인분들은 창피해서 이런 데 잘 안 나와요. 근데 텐트를 가보시면 한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더구나 쫓겨난 노숙자들이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다시 텐트촌을 만드는 풍선 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장소에서만 옮기는 게 아니고 하우징으로 사실 이 사람들을 옵션을 줘야 돼요. 옵션을 줘가지고 뭐 그게 LA시에서 호텔들을 잡아가지고 아니면 뭐 삼가구 아브라르에 있는 세인트 빈센트 병원 거기도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런 옵션 없이 그냥 다른 데로 가라 하는 거는 그러면 그 다른 도시에 계신 분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이제 아니지만
LA시는 오늘 본격적인 철거 절차 돌입에 앞서 노숙자촌 복원위생을 위한 청소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정부 조달 사업에 한인 사업자들의 참여는 매우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만큼 정부 조달 사업은 매력적인 분야라고 합니다. 이사민 기자가 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소수의 기업에 특혜를 주는 연방 중소기업 인증 프로그램. 연방정부가 조달하는 사업의 일부를 소수의 기업에 할당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코로나 사태 이후 인증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업체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1,600여 개의 업체가 늘어 현재는 6,600여 개의 업체가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은 기업에 9년간 입찰 자격이 주어지고 각종 계약과 공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준수가 되는지 이런 그 비즈니스 오퍼튜니티 스페셜리스트 전문가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침 같은 것도 이제 안내해드리고 그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준수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확인을 해드립니다. 연방 정부는 매년 연방 계약의 5% 이상을 소수의 인증 중소기업에게 할당하고 있습니다. 인증 업체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연방직에 관련된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지원 또한 확장해 나가서 사업의 기회를 더 번창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기회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최소 2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순자산이 75만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들어 소수의 인증 업체의 매출이 평균 25% 정도 증가했다며 프로그램을 활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지난 2달 동안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는 뚜렷한 둔화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델타 변이 확산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준이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는 소위 테이퍼링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은 지난 2달간 전체적인 성장이 중간 속도로 살짝 저속기어 변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복이 느려진 것은 델타 변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외식과 여행, 관광이 축소된 것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교란 문제에 대한 염려도 베이지북에 담겼습니다. 연준은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며 물가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급 교란과 자원 부족이 계속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경기 흐름을 평가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오는 21일과 22일 진행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 계획을 논의하는 이번 달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온 보고서여서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 우려가 잇따르면서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실시되는 주지사 소환 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졌습니다. 예상보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뉴섬 주지사의 선거 자금은 아직도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소환될 가능성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 유권자들의 높은 투표율이 뉴섬 주지사의 소환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면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등록 유권자가 500만 명이나 더 많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유권자 대부분이 뉴섬 주지사의 소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지사 소환 지지자들이 승리를 거두기 위해 많은 민주당 유권자들이 이탈하기만 희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규모 선거자금 투입도 소환 가능성을 하락시켰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소환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소환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지난 2016년 연방 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됐다가 낙마했던 루시고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또다시 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루시고 판사를 연방 제9 순회 항소법원 판사에 지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험과 자질이 풍부한 루시고 판사는 헌법에 헌신적으로 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루시고 판사는 연방 항소법원 최초의 한인 판사가 됩니다. 하버드대 법대를 졸업한 루시고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지난 2016년 상원 인준에 실패했습니다. 네, 폭염이 지속되면서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는 절전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독립시스템운영국은 100도를 웃도는 폭염이 예보됨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전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절전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는 전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북한군은 오늘 새벽 0시부터 심야 열병식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 대한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재현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0시부터 정권 수립 기념일 73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심야 열병식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열병식을 실시한 정황이 있어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NK뉴스도 소식통을 인용해 평양 상공에서 비행기가 비행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열병식이 시작되는 징후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공개한 북한 지역 위성 사진에서 평양 인근에서 군인들이 대형을 갖춰 연습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과 신형무기 공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당 창건 기념일에 심야 열병식을 처음으로 개최해 신형 ICBM과 SLBM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올해 1월 14일 8차 당대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심야 열병식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당 창건 75주년으로 북한이 중시하는 5주년, 10주년 단위의 기념일이었으나 올해는 정권 수립 73주년, 당 창건 76주년으로 크게 기념할 해가 아니어서 열병식을 여는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존재감을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미사일 발사 같은 직접적인 무력 시위보다 신무기 공개를 통한 단계적 압박을 통해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조재행입니다. 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북한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오늘 내렸습니다. 아무런 통보도 없이 도쿄올림픽에 출전하지 않은 것이 징계 사유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김정훈 기자입니다. IOC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북한올림픽위원회 자격을 내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북한올림픽위원회는 2020 도쿄올림픽에 유일하게 출전하지 않았다면서 징계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With this non-participation, they were violating the Olympic Charter and did not fulfill their obligation. 이번 결정으로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격 정지 기간 동안은 IOC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북한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다면 IOC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했는데 IOC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네, 요즘 멕시코에는 악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는 홍수가 발생해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17명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휴양지 아카폴코에는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김정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멕시코 중부 툴라에 있는 한 종합병원 복도가 빗물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은 무릎 높이의 물을 가로지르며 환자를 옮기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전기까지 끊기면서 중환자실 산소 호흡기도 멈춰 섰습니다. 입원 중이던 환자 57명 가운데 17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16명은 코로나19 환자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계속된 폭우로 강이 범람하고 도심까지 물이 들어차면서 벌어진 참변입니다. 멕시코 당국은 갑자기 들어찬 물 때문에 단전 사태가 벌어졌고 병원 발전기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banquetas y a los domicilios. Ese fue el problema que tuvimos, el desbordamiento del río Tula. 홍수로 인근 가구 2천여 채도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강변은 트럭과 버스 등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멕시코 남서부 휴양지 아카풀코에선 현지 시간 7일 오후 8시 47분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첫 지진 발생 이후 1시간여 동안 규모 5 내외의 여진이 73차례나 이어졌습니다. 일부 건물이 파손되고 쓰러진 가로등에 한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도 복구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조금 불안함이나 자연재해 악재가 겹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진은 공교롭게도 규모 8.2로 100여 명이 목숨을 잃은 지난 2017년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 지진과 같은 날짜에 일어났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네, 지난달 규모 7.2의 강진이 강타한 카리브해 섬나라 하이티. 국민 10명 중에 1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현지에서 구호 활동을 총괄하는 유엔의 책임자를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7.2 규모 강진 발생 26일째, 최소 2,200명이 숨졌고 부상자 12,000명, 주택은 13만 호 이상이 파손됐습니다. 피해로 신음하는 사람만도 120만 명, 하이티 전체 인구의 약 10%입니다. 구호 활동을 총괄하는 유엔 세계 식량 계획 프로스트 IT 부사무소장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참담한 현장 소식부터 전했습니다. 가장 급한 건 식량으로 30만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달 전 대통령 암살 이후 치안이 더 악화해 구호물자 수송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t was controlled by gangs and gas. It's more than 800 tons of food that have been delivered. With the helicopter, 20 tons. We have developed sea transport with barges and boats. 식품과 식수, 피난처 공급, 응급의료 등에 당장 1억 8,700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유엔은 보고 있습니다. IT 구호에 1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한 우리 정부는 이 가운데 50만 달러를 유엔 세계 식량 계획에 전하기로 했습니다. Let me thank the government of Korea for its generous support. With this money, we are going to be able to provide work opportunities for about 7,000 to 8,000 people. 2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11년 전 대지진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참사.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기 시작한 중미의 엘살바도르. 첫날부터 혼란이 잇따랐습니다. 반대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김영철 기자입니다.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의 법정 화폐가 된 날, 거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위험이 따르고 불편한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주장했습니다. Es una ley que nos obliga a usar una moneda que es volátil y que bueno, hay muchos riesgos relacionados a eso.
¿Cómo es posible que la clase trabajadora es la que más aporta y es la que tiene que todavía fundar una empresa del presidente? 오늘부터 기업과 상점에서는 달러와 함께 비트코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0개의 비트코인 자동 인출기가 설치됐고 정부가 비트코인 550개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법정 화폐 조치를 반기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Personal me parece bastante excelente, una forma diferente, nueva de poder usar dinero electrónico, ¿no? Me parece bastante bien. Para mi negocio, sí, para que los clientes pues se motiven, ¿verdad? Comiencen a estrenar esa nueva aplicación y gasten pues sus bitcoins. 부켈레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해외 송금 의존도가 높은 엘살바도르의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엘살바도르의 법정 화폐 도입 첫날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SBS 김용철입니다. 네, 메가밀리언스 1등 복권 당첨금이 3억 6,800만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추첨은 오늘 금요일 실시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저소득층과 무보험자 한인들은 무료로 시력검사와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의료구호단체 비전케어 미주서부는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총영사관 주차장에서 무료 시력검사를 받을 수 있고 백내장 진단을 받은 무보험자와 저소득층에 한해 무료 수술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픈뱅크와 남가주 한인 간호사협회가 후원하며 코리아타운 라이언스 클럽이 공동 주관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미 노인의 셔틀버스 2대 촉매 변환기가 또 도난당했습니다. 노인회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5일 새벽 3시 27분쯤 주차장에 있던 버스에 접근한 라티노 또는 백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톱으로 보이는 장비를 들고 버스 내부로 들어가 촉매 변환기로 보이는 물체를 들고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노인회는 지난 연말에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메가밀리언스 복권 당첨자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은 어제 실시된 메가밀리언스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으며 다음 추첨일인 오는 금요일 당첨금은 약 3억 6,80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시에서 홍수 피해 대처 요령 한국어 가이드가 제작됐습니다. 한국어 가이드를 제작한 피터구 뉴욕시 의원은 최근 발생한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와 관련해 대처법과 주요 한라인, 피해 보상 신청 요령 등 주민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며 많은 한인들의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오는 18일 2021 코리아 위크 K-푸드 고추장 만들기 축제를 개최합니다. 총영사관은 매년 개최하는 코리아 위크 일환으로 올해는 K-푸드 부문에서 고추장 만들기 축제를 개최하며 한식요리연구가 장선용 선생을 초청해 직접 고추장 만들기 체험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는 50명으로 10일까지 사전 접수 받습니다. 네, 정부의 규제는 펴면서 전방위로 사업을 확정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회사의 주가는 하루 만에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카카오티는 최근 스마트 호출 이용료를 최대 5,000원 인상하려다 여론 반발에 철회했습니다. 대리운전 업체를 인수해 직접 사업에 뛰어들어 기존 사업자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대기업이 골목 사건을 침해하거나 계열사한테 일감을 벌어줄 때 규제를 많이 받는데 카카오는 예외인 듯 싶습니다. 다른 대기업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면서 전체 계열사만 158곳에 달합니다. 카카오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 사업자로 분류돼 골목 상권 침해를 제재하는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정거래법도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국회 토론회에서 카카오를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지적한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규제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 처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왕술법에 대해서 주요 입법 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정기국회에서는 부처에서도 속도를 내겠다. 금융당국도 이미 카카오와 네이버의 금융 플랫폼에서 다른 금융사의 펀드, 보험 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가 판매를 전제로 한 중개에 해당한다며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트너분들 목소리에 좀 계속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상생 노력을 지속하겠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규제 법안은 8건. 관할권 문제로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당정이 규제 의지를 밝히면서 증시에서 카카오 주가는 10% 넘게, 네이버는 8%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직원이 없는 무인 매장 아마존 고. 미국에서는 지난 2016년 도입된 이후에 현재 26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아마존 고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편의점이지만 직원도 계산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동 결제 무인 매장인데 매장 입구에서 사용자 인증 후 QR코드를 발급받기만 하면 결제 과정은 생략됩니다. QR코드를 찍고 매장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물건을 들고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천장에 달린 인공지능 카메라가 고객의 움직임과 위치, 상품을 인식하고 스마트 선반이 무게를 감지해 고객이 어떤 상품을 몇 개나 잡았는지 확인해 자동 결제가 진행되는 원리입니다. 이 상품을 골랐다는 것 자체만으로 계산이 됐다는 게 근데 입장할 때 좀 간소화 된다면 저 이용을 자주 하게 될 것 같아요. 다만 환불은 어렵고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담배와 주류 상품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센서, 이미지 분석 기술을 활용한 무인 매장의 원조는 미국의 아마존 고입니다. 2016년 처음 도입해 미국에서 29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고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알리바바 등 중국의 온라인 쇼핑 업체들도 앞다퉈 오프라인 매장을 무인 점포를 통해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무인 매장이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고정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이미 변하고 있고요. 국내에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대세가 되면서 편의점 무인 점포가 1,500곳을 넘어섰는데 아직은 소비자가 바코드를 찍는 셀프 계산 방식입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네, 여권 인사를 고발해달라고 검찰에 한 고위 간부가 사주했다는 의혹, 소위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 공작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에게는 자신을 국회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먼저 김영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자신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를 통해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작과 선동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런 식의 그 공작과 선동을 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 되겠냐 하는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손준성 보냄이란 문구가 적힌 텔레그램 사진에 대해선 출처와 작성자도 확인되지 않은 괴문서라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자신을 국회로 불러달라고 응수했습니다.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또 대선 캠프 내부에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며 맞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선 수사가 이뤄지면 참고인 조사에나 성실히 응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후보 시절부터 저렇게 윽박지르니 권력의 자리에 가면 어떨지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법무장관이던 추미애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이 모르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윤 전 총장이 직접 지시했거나 상의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대체로 지켜보자는 반응이었는데 홍준표 의원은 자칫 당이 당할 수 있는 판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 측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이번 의혹에는 검찰에 전달했다는 고발장이 2개나 등장합니다. 고위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고발장, 이현영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고발장은 텔레그램 전송일자가 지난해 4월 3일과 8일로 각각 다른 2개가 있습니다. 먼저 A4 8페이지 분량의 8일 고발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피고발인은 최 대표뿐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직접 관련된 인사들이 피해자로 적시되진 않습니다. 이번엔 20페이지짜리 3일 고발장. 최 대표 등 여권 인사들과 일부 기자, PD들이 여당의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허위 언론 보도를 해 윤 전 총장 부인인 김건희 씨와 측근 한동훈 검사장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8일 고발장이 최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에만 집중하는 반면 3일 고발장엔 언론과 여권 인사들이 좌파 정권 유지라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정치적 문장도 등장합니다. 특히 3일 고발장엔 사건 당사자나 검사, 판사 등만 볼 수 있는 실명 판결문이 함께 첨부돼 있어 이 고발장이 실체가 있다면 검찰의 개입 의혹과 더 직접적으로 맞닿게 됩니다. 결국 의혹의 핵심 고리는 3일 고발장을 누가 왜 작성했는지로 보입니다. 3일 고발장이 야당의 실제 고발로는 이어지지 않은 가운데 김웅 의원이 3일 고발장에 대해선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는 만큼 결국 수사를 통해 작성자와 작성 경위를 밝혀내는 방안이 선택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현재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찰청은 당시 고위 검사가 고발장을 직접 작성했는지 또 직접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직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은 이렇게 3명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김웅 의원에게 문제의 고발장을 보냈고 이걸 김 후보자가 2번에 걸쳐 당 소속 제보자에게 사진 파일 형태로 넘겼다는 게 의혹 소리의 큰 줄기입니다. 텔레그램 메신저에 찍혀있는 손준성 보냄이란 글자가 송 검사가 고발장을 보냈다는 단서입니다. 하지만 송 검사는 고발장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김 의원도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송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냈다는 기본 전제 사실부터 규명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도 움직였습니다. 신분 노출 안 되도록 보호받겠다며 이 대검찰청을 찾아가 공익신고를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도 함께 제출합니다. 검찰로선 이 사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핵심 증거물을 확보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식 수사로 전환해 진상규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송 검사는 물론 김 의원, 제보자 등을 직접 불러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손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 김 의원에게 보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이들에게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할지 또 어떤 기관이 수사를 이어갈지가 결정됩니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단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게 되고 손 검사, 더 나아가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점이 보인다면 실체 규명의 공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지금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수사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대여섯 가지의 죄목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가정한 검토를 했고 그 각각의 경우의 수사 주체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시민단체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역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대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폭염의 한가운데서 추석을 맞이하려나 봅니다. 지열이 스며들던 창가에도 새벽녘에는 싸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온 듯 반가운 마음이 앞서지만 아직은 기다림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팬데믹의 맹위도 이젠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추석을 그리는 마음은 여전한데 옛 친구들의 모습은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추석입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뒤돌아보는 여유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수 빠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